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지냈습니까? 국방정책 이제 3주차 또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울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의 애틀란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8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미국인들이 아시아계 그 여성들 또 남성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또 살해하는 이러한 그 일이 있었는데 8명의 그 사망 사건 중에서 4명이 또 우리 한국계 아마 사람인 거로 밝혀졌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아계를 조롱하고 또 아시아인들을 분노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삶이 각박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타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나니까 상당히 참 우울한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니까 아침부터 좀 또 하루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힘차게 출발을 못하는 것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또 바라면서 이제 국방정책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를 할 국방 정책은 안보와 국방에서부터 양자 안보와 다자 안보 간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인류 역사상 변천을 거듭해온 안보 국가들과 국가 안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보 개념과 위협의 변화가 국방 정책에 미친 영향과 함의에 대해서 이제 분석함으로써 현대 국방 정책에 주는 의미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안보라는 것은 시대 환경과 어떤 면에서는 국가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변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19세기까지의 국가 안보는 주로 무엇을 사용했느냐 하면 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외부의 침략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침략국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안보를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각 국가들은 안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형성했느냐 하면 어떤 세력 균형이라든지 이런 동맹을 형성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돼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두 차례 이제 세계 대전을 겪고 난 후 집단 안보를 도입하기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사회는 전통적 군사 안보와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그다음에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안보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이제 강력화되는 것이 이제 20세기부터 우리가 진행됐다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더불어서 비국가 행위자의 어떤 증가와 9.11 테러의 안보 위협이 이제 초래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핵공격, 이 핵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어떤 면에서는 이 가능성 같은 비대칭 위협을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이제는 주권 중심이 어떻게 이어져 갔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는 초국가적 행위로서 핵 공격과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 어떤 비대칭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제 안보를 변화시키고 또한 어떤 주권 국가의 중심이 안보와 국방 정책에 이제 큰 도전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들 간의 어떤 안보 위협과 비국가적 행위자 또는 시민사회, 개인적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개념의 강력화와 심층화가 이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국가들의 국방 정책을 어떤 면에서 국방 정책에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실적으로 보면 또 군사 다음에는 자 이제 군사 안보에서 국가 안보와 국방 군사의 이제 상호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동시mon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mon적 관계.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국가 안보 속에 이 국가 크게 보면 동심원인데 큰 이 국가 안보 내에 이 국방이라든지 군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이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 안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적 안보에서 우리가 보면 자, 군사적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유하는 이런 것도 의미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어떤 국방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우리가 말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보라는 것은 이 외부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이나 강압 또 국가 내부 이런 것들의 어떤 반란 및 소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또 그 한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가 방해받거나 훼손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가안보에는 협의적 관점과 광의적 관점이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협의적 관점은 대외적 위협을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미하고 강의적 관점은 자, 국가가 획득하고 보존하고 또 확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꾸준히 이것을 확대해 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올퍼스라는 학자는 국가 안보를 국가 가치 대 위협의 관계에서 이 국가 안보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국가가 이미 획득한 가치에 대한 어떤 위협이 없는 상태 그리고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공격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퍼스는 객관적 관점과 그다음에 주관적 관점에서 여기에서 국가 안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 그 브라운 전 미국 장관은 국가 안보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 안보란 한 국가의 물리적 통합선과 영토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속성과 기관, 통치를 외부의 방해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국경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로 다시 미국의 브라운 미국 장관은 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요. 국가 안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은 대외로부터 오는 현재적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며 확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국내적, 국제적 조건을 조성하는 국가의 어떤 정책과 그 실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결론적으로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국가 이익을 확장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한편은 국가 이익이고 그다음에 이익을 확장하는 것 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보면 무한 경쟁으로 특정 지역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익을 수동적으로 보호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가 이익을 촉진하고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안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공격은 무엇입니까? 공격은 최후의 방어잖아요. 방어. 공격은. 그죠? 최선의 방어잖아요. 방어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서 국가 이익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또 특정 지역과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우리가 또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국가 이익을 확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안보 개념의 두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이란 무엇이냐죠? 국방. 자, 국방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영토, 어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것을 군사적 수단으로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국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에는 법적 국방과 국방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법적 국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외부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어떤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군사적 수단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이 군사적 수단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법적 국방이라고 하면, 그러면 국방 정책이란 무엇이냐? 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권위적으로 결정한 행동 지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국방이라는 것은 이 법적으로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군사적 수단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여러 가지 아마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라는, 여기서 다시 한번 국가하고 그 다음에 영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란 무엇이냐?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어떤 최고 권력에 의해서 결합된 인류의 집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주권은 국가 권력의 최고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고, 국가의 어떤 정치 형태의 최고 결정권으로서 인정되고, 그 다음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어떤 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가고요. 그다음에 영토라는 것은 이 국제법상 제한이 없는 한 국가가 원칙적으로 어떤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장소,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영토의 범위는 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해, 영공,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상 형태는 지상과 영해와 그 다음에 영공, 이것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이라는 것은 군사적 수단으로 영토를 지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방은 군사적 수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또 국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음에는 이제 국방 정책, 이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방 정책의 출발점은 국가와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방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국방 정책이라는 것은 이게 국가의 주권과 영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행동 지침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방 정책의 핵심 수단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국방 정책의 핵심 수단은 군사력이라는 거죠. 군사력. 그래서 국가는 군사력을 어떤 면에서는 건설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이 사용하는 이것에 대해서 권위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국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정책은 국가와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분석해서 이제 출발을 하고, 그 위협을 평가하고 그 위협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이 충분히 있는지 여기에서는 소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국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사입니다. 군사라는 것은 이거는 국방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는 국방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 우리가 동시원적인데 제일 크게 국가 안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방, 그 다음에 군사. 그래서 국가 안보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동시원적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정책은 국방 정책의 일부로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사용, 이거에 대한 정부의 제반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지침을 우리가 여기서는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군사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군사 정책이란 국방 정책에서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방 정책은 군사 정책에서 조성한 군사력을 받아서 유지하고 운영하고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은 여기에서는 국가 목표와 국방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사 정책은 각군이 주도하고 군사력에 사용해 가는 방법을 다루는 우리가 군사 전략을 여기에서는 합참에서 주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사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이 각군이
여기서 각군이 주도한다 그러면 이 전략은 누가 하냐면 합참에서 주도한다는 겁니다. 합참. 자, 다음에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한 국제 정치적 접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국제 사회에서 이런 국가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자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자체의 자구 노력을 위한 국방이라든지 세력 균형, 동맹 결성, 집단 안보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자, 국가들 간의 군사적인 경쟁과 침략이 일상적인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안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력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균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위협할 정도로 힘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들 사이에 힘을 분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는 어느 한 국가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 사이에서 어떤 면은 파트너를 바꾸어가면서 동맹을 결성하면서 세력 균형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과 이 소련 간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 동맹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양극 체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 강해진 경우도 있지만 안정화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됐고, 이제 탈냉전 직후가 되면서 세계는 다극 체제, 즉 미국 중심의 일초 다강 체제에서 이제 21세기는 다극 시대로 진행되는 이러한 세력 균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력 균형이 이제 국방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 첫 번째는 이 같은 세력권 내의 국가들은 외교와 군사 단절을 교환하여 전쟁 시 같이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준비가 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일한 세력권에 있을지라도 항상 이 개별 국가들은 상대편 세력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이 같은 세력권 내에서 서로 감시하는 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력권 내에서 서로 감시하고 이런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세력권이 이 어떤 세력권이 한 군데로 쏠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개편된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강자를 너무 믿는 쪽은 어떻게 됩니까? 혀를 찔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런 약점들이 국가들로 하여금 보다 영속적이고 응징력이 강한 동맹을 추구하게 우리가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우리가 세력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공했던 그런 사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영국은 1588년에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퇴시킴으로서부터 이제 1930년대 후반까지 해서 히틀러 동맹에 이르기까지 균형자 역할을 통해서 이제 성공적인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 이건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죠. 약한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국의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영국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주변 국가들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대륙에서 부상하는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것들을 견제하면서 이제는 영국이 이 세력 균형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국의 이런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각 나라가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 됐든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개발도상국이 됐든 여러 나라와 이런 어떤 동맹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맺어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동맹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런 노력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국가 간에 맺는 어떤 공식적인 연대 관계, 그다음에 국력과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이런 수단으로서 이제 국가 간의 상호 관계를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 동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아마 봤겠지만 이제 16일 일본에 갔던 이제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제 우리 17일 날 어제지요. 17일 날 한국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국방장관과
또 이제 그런 그 외교장관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지금 이 그 중국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견제 민주주의의 어떤 전선에 동참하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장관, 여기에서 보면은 그 오스틴 장관은, 이 국방장관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동북아시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평화라든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중국과 북한과 같은 위협 대상으로 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이러한 일이 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아마 주변국의 여러분들의 어떤 홍콩이라든지 대만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동맹이 더욱 아마 굳건히 돼야 되지 않고, 또 되어야 하고, 특별히 한반도에서는 이 동북아시아를,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인도 태평양 이런 지역의 어떤 중심축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볼링턴 장군, 그래서 미 국무장관은, 자,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중국은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 홍콩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분주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티베트의 신장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진국 해에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어떤 권위주의 정권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체제적이고 이 광범위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현 시대 국방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 간의 동맹을 유지하고 세력 균형을 우리가 이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정착시키고 일어나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신현실주의자 왈츠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군사동맹과 편승동맹을 얘기를 했는데,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자, 강한 위협에 대응하여 이 작은 국가들이 동맹을 형성해서 안보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동맹 내부에서 영향력 증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왈츠는 군영동맹을 통해서. 편승동맹은 뭐냐, 이 강대국과 대결하기보다는 이 강대국과 동맹을 통해서 이 강대국의 순응함으로 인해서 안보를 추구하고 있고, 동시에 강대국에 향유하는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이뤄가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균형 동맹을 맺어갈 것인지 편승 동맹을 맺어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국제체제 변화에 따라서 동맹의 성격도 이제 큰 변화를 이루어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또 그렇고, 자, 탈냉전 이후 이 소련의 붕괴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초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른 이 나라와의 동맹은 더욱 위계적이 되었고, 어떤 미국의 주도하에 이제 동맹은 크기가 커지고 견고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동맹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나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균형 동맹도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너무 많기 있기 때문에 편승 동맹을 맺어가는 그러한 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국의 동맹들은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전제들을 채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져가는 군사 전략, 국방 정책, 무기 체계, 전술과 교리, 이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들은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군 인력도 미국에서 주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미국의 군사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군사 협력을 증대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군사 교류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방산 협력, 그다음에 군사 기지 제공, 연합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층적인 군사 관계를 발전시킬 정도로 이루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미국만 그랬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미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분단되어 있는 북한에서 지금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목격하고, 또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군에 있는 우리의 그 부사관들을, 특히 우리 간부들은 잘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동맹을 맺어가면서 우리의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뤄갈 것이냐,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집단 안보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집단 안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국제 체제 내에서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공격을 당할 때 이 공격을 당하는 다른 나라, 이 모든 국가들이 이 공격당하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그 안보 체계를 우리가 여기서는 집단 안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안보 체제는 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력균형 체제를 대체하면서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일하게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받고 공격 행동을 약하다는 이 도덕성을 국제 정치적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종결과 함께 이제 탄생한 유엔의 헌장 제7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집단 안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각국의 이 안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집단 안보보다 더 결속력과 군사적 대응 속도가 신속한 이 세력 균형이라든지 동맹의 안보를 의존하려는 경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단 안보와 개별 국가들의 국방 정책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 국가들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려는 어떤 유엔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은 특히 군축 이런 군에서 재래식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등록제도, 방위 예산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무기 불법 거래를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방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서로 국가들 간의 어떤 이해와 이런 어떤 그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유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어떤 방위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엔의 이런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국의 국가 안보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안보와 개별 국가의 국방 정책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들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려는 유엔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집단 안보를 우리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안보 개념의 강력합니다. 자,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국가 안보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분야 국가 안보 간의 어떤 상호 관련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국가 안보는 특히 이 강력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 간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강대국 간 또는 유럽 대륙 국가 간의 이 전쟁이 사라지고 이제 평화의 시기를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이 군사력 건설 이외에 이제 경제력 경쟁을 통해서 국가 우위 안보를 확보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어떤 이념의 어떤 경쟁을 하면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경제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런 것들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안보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튼튼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서 국제화,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고, 종족 분쟁과 또 인종 청소가 중요한 국제 문제로 등장하면서 인간 안보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이제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우리가 보면, 자, 이런 안보의 어떤 개념은 우리가 구분해 보면, 이 정치 안보는 국내적으로 이런 불안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국가 안보의 보장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안보입니다. 이 오일시크 1, 2차 오일시크와 금융위기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거나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생태 안보, 이런 것들은 인구 폭발, 그다음에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 공동 위협에 어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안보를 우리가 위해서는 마약이라든지 또 테러, 뭐 이런 조직적 범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불안 요소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 공동 대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안보는 임신매매라든지 어떤 비인도적 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안보를 확보하고 또한 국제적 협력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이제 국제 안보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또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이 국가 간에 이러한 요소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 프랑스에도 이제 하원서 이런 안건들이 통과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헌법 제1조, 프랑스 헌법 제1조에는 법 앞에서 인종이라든지 종교의 차별이 없고 이 투표권에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프랑스 대통령 이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싸운다는 원칙을 추구하는 내용을 이제 개헌에 여기에서 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하원은 16일 날 그 헌법 1조에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싸움과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이제 추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아주 이례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찬성이 391표고 반대 47표, 기권 115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국제사회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며칠 사이에 계속적으로 아마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은 주변을 보면 우리가 참 어렸을 때는 참 파란 하늘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자연에서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나가서 놀기도 나가서 다니기도 힘든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어떤 그 미세먼지, 그다음에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어떤 면에서는 지구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경험하지 않고 겪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이 안보 개념의 수평적인 구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상적으로 국가 안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안보 개념의 강력화 국방정 계획에서 이제 정치 안보입니다. 자,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제 분쟁보다는 이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의 경우는 일치 단결해서 국가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폭력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현상들은 이제 20세기 들어서부터 이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정한 안보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안보는 뭐냐라는 거죠. 자, 몇 년 안에 끝나는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국가 안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안보가 지속적이고 초당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갈 때 우리가 정권 안보와 국가 안보를 잘 구분하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몇 년 정도 안 남으면 끝날 그런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구한 우리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이 민족과 국가 이런 것들을 국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국가 안보를 구분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뭐 경제 안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경제 안보라는 것은 경제가
국가 안보라는 화두를 던진 사람은 헬미트 이제 이 스미트 소독 이 수상입니다. 그래서 소독 수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을 했냐 하면 이제 그의 발언은 70년대 이 세계에 이제 충격을 준 오일 쇼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일 쇼크를 통해서 국가 안보의 어떤 경제적 차원이라는 것이 에너지, 이 안정적 에너지 공급 차원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있고 경제적 활동의 자유로운 보장하는 금융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바로 국가 안보를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소 간의 대결 시대에 이제 국미 경쟁은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거듭해오는 이러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대결에서 이기는 방법에는 상대방보다 더 강한 어떤 면에서는 경제력을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유를 보장하는 이 금융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바로 국가 안보를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이 소련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이 안보 전문가들은 오타가 났네요. 이 군사적으로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경제력이 밑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국가가 붕괴되고 만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아주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이 커지면 우리가 군사력도 동일하게 커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1960년대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7차에 걸쳐서 경제개발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1번째 어쩐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군사력은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력을 통해서 군사력도 보완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는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제 환경 생태 안보입니다. 자, 20세기에 이르러서 인구 폭발, 그다음에 식량 부족, 이런 에너지 자원의 고갈,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현상, 그다음에 AIDS, 그다음에 어떤 치명적인 전염병, 이러한 어떤 인류 공동의 위협은 군사적 침략에 의해 국가 어떤 안보에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보적 측면에서는 이를 어떤 면에서는 환경 안보 내지 생태 안보라고 지칭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제적인 이런 공동 해결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프랑스의 어떤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헌법 제1조에 추구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이게 프랑스 혼자만 해결돼서 될 사항이냐? 그렇지만 프랑스가 헌법에 넣은 것은 이 프랑스를 통해서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러한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에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환경이나 생태, 기후 이런 것들은 자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동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이제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회 안보입니다. 자, 사회 안보는 이 마약이라든지 조직적 범죄, 종족 간 갈등, 인신매매, 불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민의 증가 등으로 해서 이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불안해지면은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 이민을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울한 말씀을 드렸지만 애틀란티아에서 이런 또 총기 사건을 해서 8명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 또 한국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4명, 아시아인 4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이민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불법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불안 요소는 이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인 규모로 국가들 간의 어떤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국내적으로 이 사회 안보, 이 안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면에서는 범죄 예방과 같은 이런 대응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통능 능력이 증대되고 있고 또는 군의 어떤 이런 관심
이 범위가 확대되게 됐고, 그다음에 국제적 협력 체제의 어떤 구성과 운영이 이제 특별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인가 안보. 자, 다음에는 이제 인가 안보가 되겠습니다. 자, 탈냉전 이후에 국제 관계에서 이제 양극 체제가 붕괴되고 미국과 러시아, 유럽에서 이제 군비 경쟁을 중지하기에 따라서 세계적 규모의 이제 안보 딜레마 현상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국가 중심이 안보 추구가 국가의 구성원이 이제는 개인에게 실제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시대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변동돼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국경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되는 이러한 세계화 현상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제가 자유화되고 있고 국가 간의 어떤 지방 간의 이런 어떤 복잡한 이런 어떤 상호 의존 관계가 이제 심화되는 이런 국가 외교 관계에서 이제 정부보다는 비정부 단체, 시민 단체, 개인들까지 이 안보 관심이 이제 중대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은 인간 개인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간의 어떤 결핍과 공포, 억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보장해주자, 자유케해주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이르러서 일단 인간 안보의 문제를 이제 초국가적 안보 위협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테러라든지 마약, 조직범죄, 해적, 인신매매, 경무기와 비인도적 무기, 사이버 전쟁, 그다음에 어떤 전염병, 지구 온난화, 가난 이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들은 안보 위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조직적으로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뤄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치해서 인권을 침해한 국가들을 어떤 면에서는 여기를 재판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이 이제 안보 개념의 심층화와 국방 정책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군사적 측면에서 안보는 우리가 1970년대 초반까지는 한 국가나 한 진영의 안보는 다른 국가나 다른 진영의 안보를 희생시켜야만 이런 달성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됐다는 거죠. 응?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 70년대까지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응? 내가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야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핵무기의 개발로 인해서 공포의 균형은 이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억제하게 됐지만은 군비 경쟁을 지향하고 이제 적대 세력권 내지 적대 간의 평화 공존을 하려는 의식이 싹트게 되면서 이제 상호 안보, 공동 안보, 협력 안보, 포괄적 안보 이러한 개념들로 이제는 안보 개념이 어떤 것들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절대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상호 안보, 공동 안보, 협력 안보, 포괄적 안보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안보라는 것은 어떤 가장 고정적이며 그다음에 냉전 시대의 어떤 주류를 이뤄온 안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바탕을 둔 어떤 세계관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 국가는 어떤 그의 적대국을 희생시켜야만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절대적 안전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과도한 군비 경쟁이 돌입됐다는 거죠. 왜? 자국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 상호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런 군비 경쟁을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국가 안보를 이뤄갔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국의 경제적인 악화, 그래서 이 무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보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체제 붕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호 안보입니다. 자, 상호 안보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1980년대 이래서 세계의 정세는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구소련이 미국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를 수정하면서 이제 안보 연구에 대해서도 이제 냉전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언제서부터 이루어졌냐 하면은 고르바초프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고르바초프가 사실은 이제 그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방 정책이 수정이 됐고, 그다음에 1986년 유럽 안보 협력회의인 스톡홀름 선언,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적대적인 양진영 간의 안보 전략과 개념을 수정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 간에는 상호 안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연구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상호 안보입니다. 그래서 상호 안보라는 것은 각자가 상대방의 안보를 감소시키거나 저해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개념에 이제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먼저 얘기한 그거로 보면은 여기는 절대 안보는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거지만 이 상호 안보는 이게 자국의 안보를 어떤 상대방의 안보를 저해시킴으로써 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이 개념이 아니라 자국이나 자기 진영의 안보는 타국이나 타 진영의 안보를 똑같이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나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니고는 이루어갈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상호 안보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자국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타국의 안보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제 상호 안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공동 안보입니다. 이 공동 안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어떤 한 국가가 그 자신의 군사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리고 군비 증강에 대한 억제만으로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지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상대 국가의 어떤 공존과 공용을 통해서만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동 안보는 그 자국의 이익이 중요한 만큼 상대국의 이익에 대한 어떤 신중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계의 안보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대결보다는 뭘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여기는 공동 안보다.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제 절대 안보에서 이제는 상호 안보, 이제는 공동 안보, 그다음에 협력 안보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 안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돼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협력 안보라는 것은 뭐냐? 여기는 협력 안보라는 것은 독일의 통일, 어떤 동구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해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탈냉전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안보의 개념이 이제 1990년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협력 안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안보라는 것은 뭐냐? 이 국가 간의 군사 체제 간의 이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상호 양립 가능한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적인 침략이 발생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만약이요 피치미 시에는 이 다국적국에 의해서 대규모 보복을 통해서 침략국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위협이나 강요가 아니라 이제는 제도화된 동의를 통해서 관련국의 협력적 개입, 이 협력적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 협력적 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적 안보는 이제는 조직적인 침략에서 발생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관계 설정함으로써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괄적 안보입니다. 이 포괄적 안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통적인 우방, 전통적인 어떤 적과 우방 간의 어떤 구별이 이제는 분명한 국제 관계에서 이제는 전면전 가능성 못지않게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적의 간접 침략으로 인해서 중대한 안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안보 개념이라든지 군사위의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적과 우방 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보면 이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포괄적 안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990년대 아세안에서 시작한 아시아 지역의 어떤 다자간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협력과 지역적 노력,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약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우리가 증진하는 것을 우리 포괄적 안보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포괄적 안보 개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국가 내부의 힘을 기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세안 국가 간 안보를 증진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포괄적 안보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 안보와 다자 안보입니다. 양자 안보와 다자 안보. 자, 이제 안보 개념이 이제는 강력화되고 이제 심층화되면서 국가들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이제는 동맹, 집단 안보, 다자 협력 안보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동맹을 통해서 집단으로 하고 이제 다자 간 협력을 통해서 이뤄간다. 그래서 그러면 양자 안보는 뭐냐? 이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안보 능력의 부족 문제를 통해서 국가들은 이 전쟁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전쟁 발발 시 이 동맹국으로부터 군사력을 제공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동맹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은 자주국방에 비해서 이 주권의 자율성이 어떤 면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아직도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동맹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의 어떤 국가 이런 것들을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다자주의입니다. 최소한 여기에는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어떤 특정한 원칙에 따라서 관련 국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형성된 협력적인 구조다. 그래서 다자주의 원칙에 동의한 국가들이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이거는 포괄적이고 상호성을 전제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국가들은 국방정책의 범위도 동맹, 집단 안보를 넘어서 이거는 글로벌화되고 중층적 다자 안보 협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국제사회의 힘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하면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제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보 문제도 어떤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서 이제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들의 안보 추구 방식도 이제 동맹과 이런 어떤 집단 이런 게 국한되지 않고 다자 협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자안보와 다자안보를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맹, 집단안보, 다자안보입니다. 자, 목표는 뭐냐? 이 전쟁, 억지와 승리가 있고 이거는 전쟁을 억제하지만 피침 시 응징하는 거죠. 집단안보는 여기는 예방을 하는 거다. 그다음 위협에 대한 가정했을 때는 이 공동으로 동맹은 공동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집단은 국가적 위협, 침략적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이거는 공동 위협을 상정하고 있고 초국가적 위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법적 근거는 동맹조약, 유엔헌장, 여기는 합의문, 선언문, 공식적, 비구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자 협력으로 가지만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또 있다는 거죠. 또 문제점은 있다는 거죠. 자, 안보 개념은 동맹은 절대 안보고 그다음에 집단 안보는 집단, 그다음에 여기는 공동, 협력, 포괄적 안보를 이뤄간다고 볼 수 있고요. 제도적인 것은 군사동맹, 그다음에 유엔 국제기구, 여기는 대화와 협의, 회의체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다자안보 협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력 사육에 대한 어떤 응징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침략을 당했을 때는 동맹은 보복해야죠. 그 다음에 무력 사용으로 인해서 보복을 타자, 집단 안보는 그렇게 하고 대응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비난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동의를 구하고 이런 측면에 관계될 수 있다 그러죠. 관계 구조는 여기는 수직적 구조다, 보편적 구조고 여기는 수평 개방적 구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는 동맹을 맺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 국가, 즉 강한 국가와 약소 국가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응집력과 구속력입니다. 응집력은 동맹은 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약하고 약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고 군사무제 중요성은 아주 이게는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집단 안보는 중하고 중이나 또는 소, 다자연 협력에서는 주권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보면은 동맹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단 안보나 그다음에 다자연 협력은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협력 내용은 공동 방어, 연합 훈련, 상호 운영성에 대한 방상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일 뭐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방산기술협력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런 동맹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집단안보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고 다자협력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뢰구청입니다. 신뢰. 그다음에 예방 외교.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재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 2차 전쟁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21세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 안보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을 또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어떤 면에서는 냉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북한의 어떤 면에서는 억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호 공동 또 협력하고 포괄적 안보 개념을 도입할 이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통일을 진행해가면 한국이 어떤 국가 이익에 보호하고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북아의 안보 환경과 국제 질서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기존의 한미 동맹의 어떤 성공적인 유지와 관리뿐만 아니라 유사한 안보 정책을 가진 국가들과 중에서 이제 포괄적이고 다자간 안보 협력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구상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1시간 넘게 강의를 듣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국가안보에 대해서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국방정책과 결정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 주간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